네, 한상춘의 경제전망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의 2차 총선이 주초에 지난 주말이었죠. 끝났습니다. 총선 이후에 글로벌 증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신민당이 이제 일당이 됐죠. 그리고 연립정부 구성도 됐다. 이렇게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증시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증시 모습은 오히려 이러한 기대와 달리 사실 그 선거 이전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우리가 이제 위기라는 것은 누차에 말씀드리다는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 실물경제위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배경도 세계 경제에서 그 안전변 역할을 할 걸 이렇게 보였던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독일 이런 것을 주력사업에 해당되는 제조업 경기에 지표가 둔화되게 나온 것이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렸던 요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2차 총선의 그 결과가 일부의 그 예상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세계 각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증시 상황이 말해주듯 플랜 B를 감안한 이러한 그 경제 정책에 이렇게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문제에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이 플랜 B 어떻게 보면 컨티전시 플랜, 그러니까 긴급 대응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계획들이 속속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좀 되고 있는지요? 네, 그리스 2차 총선 이후에 이제 이런 방안을 구색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G20 회담에서는 글로벌 공조 방안, 성장을 위한 글로벌 공조 방안이 이제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RB 말이 많았었던 FRB 문제에서는 역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할 것이냐 문제, 이번에 추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될 것이냐 문제, 그리고 지금 유럽 위기가 이제 개별 국가, 뭐 독일에서 이제 지나서 EU라든가 ECB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유럽중앙은행이 빠르면 그 다음 주 중으로 이 은행연합과 같은 이러한 데에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EU라든가 EBRD 차원에서, 특히 EBRD 차원에서 유럽의 그 위기 발생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그 마샬 플랜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마샬 플랜인지 마스터 플랜이 이런 것이 이렇게 3차 양적완화 정책이 굉장히 비상대책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플랜 B를 감안한 대책들이다. 4년 전에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비상대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여부가 나와야 지금 증시 상황이 상당히 방향이 전환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월가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총선 이후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고 멕시코에서 가졌죠.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좀 됐었습니까? 선언문 발표 내용을 좀 잠시 볼게요. 네. 로스카우스 공동 선언문 내용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방향은 좀 제대로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위기 상황이 일부 분들이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와서 좋아지는 이런 형국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 국면이다 하는 인식을 갖춘 것은 그 자체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 또 대책의 정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렇게 전향적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기를 풀어갈 때 이것이 긴축을 시킬 것이냐, 독일식으로, 아니면 솔벤시 지급 능력에서 사실상 그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논란거리였지 않습니까? 이게 유럽 위기를 풀어가는데 회원급간에 상당히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소지였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경제 최고 단위에 해당되는 G20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유럽의 위기는 솔벤시, 즉 지급 능력 문제다. 그러면은 긴축보다는 성장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성장 쪽의 방향을 정한 것도 비교적 그 전형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질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한 것도 전형적 입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G20이 국제협의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회원국의 협조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행력과 강제력은 없습니다. 국제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인식을 갖추고 성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성장 쪽에서 질적인 측면에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은 지금의 그 위기 상황을 보고 유럽에 갖고 있는 당면한 아킬레스건을 감안해 볼 때 제대로 진단을 통해서 대책이 나온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과연 이것이 협의체에서 이행력과 강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각국 것들이 여기에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지켜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20 정상회담이 끝나는 날에 미국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고요. 죄송합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용어만 이제 연장하겠다.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은 조금 모호하게 그 문구를 숨겼더군요. 어떻게 뒤로 좀 미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는 우리가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만큼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많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던 것이 아마 그동안 FRB 회담 이전에 이렇게 일부 투자가들의 모습이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통화정책의 이러한 유럽위기의 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다른 국가보다도 미국의 자체적인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해서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거 3차 양적 정책이 관심이 됐을 때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지만 고용 문제는 여전히 부전하다. 그러나 4년 전에 풀린 그 자금 때문에 지금 물가는 안정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3차 양적 정책이 추진하면 통화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6개월 후 9개월 후에 대선과 맞물려서 물가가 증폭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3차 양적 정책은 일부 기대하들이 추진하는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경기에 부양을 하되 전체로 인플레 기대 심리와 인플레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이렇게 더 이상 증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보면 경기를 부양하고 유동성을 이렇게 더 공급하지 못한다면 질적 구조를 변경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말로 선셋 일몰 조항으로 추진했던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연장하는 선에서 6개월 연장하는 선에서 이것을 그 경기 부양 정책의 어떤 기대대로 이렇게 충족시켰다. 이런 쪽의 월가의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대에 미흡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월가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걷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유럽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논의가 좀 더 긴밀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이제 유럽도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아무래도 당사자인 만큼 어떻게 좀 논의가 또 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유럽 위기가 재정 위기에서 금리 위기로 되고 독일까지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실물 경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의 책임을 맡고 있는 드라기 입장에서는 이제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는 다음 주가 상당히 이 내용에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라기가 입장을 밝게 될 것이 역시 유럽 금융사의 자본의 확충 문제는 단기적인 유동성의 확보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가능성은 적다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주는 그 심리적 개선 효과 지금 것처럼 어려운 상태의 심리적 개선 효과,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의 뜻을 확실히 비친다는 차원에서 보면 여지가 적은 금리 인하를 내려주느냐 문제, 이것도 또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재정통합에 앞서서 사실 재정통합의 사전적 전제적 거래에서 회원간의 입장 문제에서 어떻게 조율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시금석이 되고 있는 은행연합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 역시 주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냐 하는 것도 다음 주 뉴스도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유럽 위기 상황을 볼 때 사실상 드래기 총재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까지는 사실 드라기 총재가 1차, 2차 LTRO 정책 추진해서 자금을 공급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간 측면인데요. 그 이후에는 사실 통화정책의 주변 여건이 젤령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놔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통화정책 여건상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시점상으로 2차 그리스 총선으로 넘겨진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지 않겠냐. 그 모습에 따라서 상당 부분 유럽 증시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럽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의 굵직한 기금이나 은행들, EU, 또 EBRD, 유럽 부흥개발은행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공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EU는 유로랜드와 좀 다르죠. 유로랜드 회원국이 EU의 회원국이지만 EU의 회원국이 전부 유로랜드 회원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로랜드 밖의 EU 회원국은 지금까지 위기에 피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 책임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EU가 나서느냐 하는 것도 지금 유럽 위기를 풀어가는데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EBRD 유럽 계획은 유럽의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지금 유럽의 그 지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는 경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EBRD의 역할,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EU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코디네이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자금을 주다 보니까 지금 회원국 사이에 구제금융에 대해서 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그 조건을 내걸었던 그리스라든가 아일란드 이런 국가는 긴축 완화를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이태리라든가 이런 것은 스페인처럼 조건 없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서 구제금융 줬던 이런 그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리더십의 부재 문제로 이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상에 말해주듯 2차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증시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독일의 어떤 리더십이 부재한다면 자 전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EU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EU가 그리스라든가 아일랜드가 포르투갈에 된 이런 조건을 맞추는 문제, 긴축을 완화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유럽 증시 상황이라든가 글로벌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그 EBRD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어 쇼스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래서 획기적인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마샬 플랜 구축한 거 마찬가지로 유럽의 경기 부양이 어떻게 보면 본래 목적을 갖고 있는 EBRD가 위기 발생 그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 같은 아주 획기적인 실물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느냐, 이런 대책이 나와야 지금 증시 상황이 이렇게 지금의 국면에서 전환되더라도 전환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총선 이후에 글로벌 증시하고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보십니까? 변수가 많죠. 변수가 많은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면, 지금의 그 유럽의 위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기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해야지 이것이 극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유럽의 그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 유럽 위기를 풀어간다. 전체적인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유럽 위기를 풀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해라 하면 막상 시청자분한테 비용 부담하세요 하면 거기에는 비용 부담 안 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국가 간의 합의가 어렵고 위기를 겪었으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다국가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개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서 왜 내가 지느냐 하는 일종의 비대칭성 같은 거, 유럽 통합이 잦을 때는 그 이익을 잘 누리다가 막상 어려질 때는 이것을 비용 부담하지 않는 이런 비대칭성 원리 같은 것이 이게 작용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무슨 총선이라든가 결과가 나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가닥이 잡힐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래 간다. 그러면 세경제 입장에서는 머더닝 스루프 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흙탕이 가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침체되지 않고 증시 입장에서는 행오버 현상, 숙지 현상과 마찬가지로 너무 올라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4년 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890, 미국의 다우 지수가 6,400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경제전망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